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 10주차 수업의 후반부입니다. 자, 전반부에는 우리 뭘 했죠? 그 과제 해설해 드렸죠. 6주차, 7주차 과제 해설해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7주차, 6주차, 8주차, 9주차 과제 해설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과제 해설해 드렸고, 이제 실제론과 반실제론 수업을 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과제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그, 에브리타임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익명 게시판에서 이렇게 과제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를 제출하면 곧장 받는 그 이메일 있죠. 그걸 없앴어요.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남들이 그런 거 좀 달라고 요청하면, 이게 선뜻 내주시잖아요. 그게 다 착해서 그래요. 근데, 음,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동기는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남들의 실제 학습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요청하는 사람도 없어야겠죠.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 그 남들이 요청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주기가 편하면 쉽게 줄 수가 있죠. 그 메일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 곧장 포워딩 해주면 되니까 쉽게 공유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막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더라도 곧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했는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살짝 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번 과제를 제출하고서 걱정되는 분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제가 과연 제대로 정상 제출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해드렸죠? 네, 정상 제출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해드렸죠? 뭐 그런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의. 그냥 제출하고, 그러니까 제출 버튼만 확실하게 누르고, 그 다음 화면에서 응답이 제출되었습니다. 뭐 그런 식의 메시지가 뜨죠. 그거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과제 서로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론과 반실제론, 특히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불리는 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주로 이제 과학의 목표에 대한 문제인데요. 목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과학 이론의 어떤 성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자,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블랙홀이죠, 블랙홀. 사진인가요? 아니에요, 사진 아닙니다. 이거 그냥 그림이에요. 상상도예요, 상상도. 만약에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면, 실제로 나름 과학적 연구 성과에 기반해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뭐 컴퓨터 데이터를 이제 합성해서 이제 이런 거의 찍었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이라면 최근에는 그런 데이터를 합성해서 이제 그림으로 변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래서 요거랑 아주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블랙홀이 과연 정말로 있는 걸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과학 이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증거에 의해서,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최근에는,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 단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다.
라고 물어볼 수도 대답할 분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도 블랙홀 진짜 사진이 아니다. 사진이 아니다. 본 게 아니다. 라고 일종의 그 컴퓨터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물이지 그 진정한 눈으로 본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라는 식의 이제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경험적 증거가 암만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보통은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블랙홀에 대한 실제론자죠.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반실제론자인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볼게요. 자, 실제론과 반실제론은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자, 실제론은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자연에 대한 진리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의 목표를 진리라고 말하면 실제론자예요. 과학의 목표는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반실제론자인 겁니다. 이런 실제론과 반실제론의 정의 자체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원래. 이거는 목표를 통해서 정의하는 방식은 뭐 나름 한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과학 이론이 그냥 참이다 라고 주장하는 형태의 실제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론자에 비해서 목표만 진리다, 목표가 진리라고 말하는 실제론은 그거보다 좀 약한 버전의 실제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실제론자들은 목표만 진리를 얻는 거라고 말할 뿐인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런 주장도 같이 합니다. 현대과학은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표만 진리라고 해보세요. 목표가 진리다라고 말할 때, 자, 누군가가 맨날 10점 만점에 1점만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의 목표는 10점이야.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게 그런 맨날 1점만 받는 사람이 목표는 10점이라고 말하는 게 좀 무의미해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를 진리를 얻는 거라고,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자연에 대한 진리를 얻는 거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나름 현실성이 있는 목표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내가 추구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하나만한 얘기처럼 들리니까요. 도달 가능한 목표를 나는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좋은 그 말을 할 때, 도달 가능한 목표를 난 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때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뭐냐면 현대 과학이 지금 내가 그거를 그 목표를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8, 90% 달성했으니까 좀만 더 가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론을 목표로 정의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실제론자들은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이제 보통은 말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반실제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과학의 목표는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그렇게 진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학은 거기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어. 따라서 진리를 목표로 삼는 것은 허황되다, 비현실적이다, 무의미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얘기랑 괄호 바깥에 있는 얘기랑 목표에 대한 얘기랑,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거기에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 문제랑 그 목표를 추구하는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실제론과 반실제론 중에서 실제론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입자가속기를 통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그 입자가속기를 통해서 그 다양한 아주 기본 입자들을 막 가속시켜가지고 뭐 서로 충돌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가속시켜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뭐 분석을 하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그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좀 어색하죠. 그리고 국가에게 그런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나는 그런 입자가 있는지 난 믿지 않지만 만들어 달라.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만들어 줄까요?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실제론자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모든 과학자가 실제론자이지는 않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은 반실제론자에 속해요. 그래서 자신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일종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형은 우리가 만들어낸 구성물이고 그게 꼭 실제와 대응한다고 꼭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대응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론 물리학자들 중에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반실제론자인 거죠. 내가 지금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 촉근 이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지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사람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론자와 반실제론자가 다 갈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원자에 대해서는 실제론자이면서 전자에 대해서는 반실제론자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전자까지는 믿는데 쿼크는 안 믿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난 촉근은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딱 부러지게 나는 모든 의미에서 현재 과학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주장들을 다 믿는다. 참이라고 믿는다.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실제론자라 하더라도 다 믿는 건 아니고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이론이라면 난 그것이 참이라고 믿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준을 만족하는 지식이 점점 증가한다거나 또는 그런 만족하는 그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는 한 90% 만족했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진리에 가까워져서 100%까지 또는 100%에 아주 수렴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반실제론자들은 암만 해도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보면은 이제 반실제론자라고 제가 목표를 측면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의 목표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반실제론자로 묶긴 했지만 반실제론자도 다양한 유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도구주의, 실증주의, 구성적 경험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유형들을 제가 만든 거고요. 도구주의란 뭐냐면 이론은 우리가 사고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거죠. 따라서 참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펜이 있어요. 이 펜은 매우 유용한 도구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를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유용한 도구죠. 하지만 이 펜슬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라고 물으면 이상하죠. 이건 도구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다고 평가될 뿐이지 그 자체가 뭔가 참이거나 거짓일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이론도 우리의 사고의 도구다. 뭐에 유용한 도구냐? 어떤 우리가 관찰한 자료를 투입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또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어떤 관측 데이터, 로 데이터를 막 집어넣으면 이론을 통해서 사실 이론이 없으면 뭐 이걸 다 몽땅 외워야 될 텐데 이거를 조직화해 가지고 요약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기억을 이제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론의 유용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유용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참 거짓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핸드폰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맞죠? 도구는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참이거나 거짓이 아니에요. 이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구주의의 생각이에요. 물론 최근에 뭐 이 진리라는 말이 아무데나 쓰이기도 하죠. 벌써 유행이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 삼겹살엔 소주가 진리고 뭐 치킨에는 뭐 맥주가 진리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건 사실은 근데 농담이죠. 유용성이나 아니면 서로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지 진짜 진리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도구주의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 도구주의자는 아마 이론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말할 때도 그것도 일종의 농담이라고 말할 뿐인 거죠. 농담이다. 자, 실증주의는 뭐냐? 실증주의는 도구주의랑은 또 약간 달라요. 실증주의는 우리는 관찰된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 내용으로 풀어서 번역될 수 있는 것만 의미가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은 무의미해요. 근데 과학의 이론적 명제들은 사실은 다 그렇게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전자, 그걸 어떻게 번역해요? 여러분, 전자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죠. 이론적인 과학 이론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이론 속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자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관찰용으로 풀어서 번역할 수 있죠? 그게 번역을 암만 시도해도 매우 불완전해요. 따라서 실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론적 문제는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논하는 것 자체도 역시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실증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상한 태도는 아니에요. 자, 가만히 잘 보면은 우리가 그 관찰 내용으로 풀어서 번역하기를 요구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언제냐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때. 무슨 말을 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관찰할 수 있는 걸로 풀어서 얘기해달라. 라고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참이 되는 상황이 도대체 뭔지 풀어서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보통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문장의 의미에 대한 얘기고요. 관찰형으로 풀어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이론적인 명제들은 대체로 그럴 수 없거나 또는 그러려고 노력하더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 거짓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진 도구주의나 실증주의나 둘 다 약간은 미세하게 다르지만 둘 다 어떤 입장이에요? 이론은 참이거나 거짓의 대상 자체가 아닌 거죠. 자, 반면에 여기 구성적 경험주의라고 불리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좀 꽤 최신에 등장한 입장이죠. 인데요. 이 입장에 따르면 이론은 참이거나 거짓이긴 합니다. 하지만 참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한 목표예요. 또는 그래서 참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참이 도달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과학의 건전한 목표는 진리가 아니라 경험적 적합성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구성적 경험주의입니다. 자, 이론은 참이거나 거짓이긴 하지만 그것이 참인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진리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는 좀 더 그 목표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경험적 적합성만을 추구해야 적절하다는 거죠. 허황된 목표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같은 반실제론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아예 이론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고 말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참이거나 거짓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는 참인지 알 수 없다. 일종의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입장이 갈립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에 따르면은 그 기체라고 하는 공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조그만 당구공 같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애들이 무작위적으로 어떤 애들은 엄청 빠르게, 어떤 애들은 엄청 느리게 막 서로 무작위적으로 막 움직이고 서로 충돌도 하고 벽에 부딪히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원자나 분자 그거 볼 수 있습니까? 그 속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걸 관찰할 수 없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그 모형, 이론적 모형, 당구공 같은 그런 입자들이 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아니, 날아다닌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막 그런다. 그런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부피와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관계 혹시 아시죠? PV는 KT. 보일샤르르 법칙. 여기 제 얼굴이 가리고 있네요. PV는 KT. 이런 식의 법칙 같은 것들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압력은 온도에 비례하고 부피도 압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고 이런 식의 이론 알고 있죠. 보일샤르르 법칙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를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관계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가면 보통 어떻게 된다고 예측되냐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애들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이런 상태로 좀 낮은 온도 T1의 상태에서 얘는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제일 많고 좀 운동 에너지가 작은 애부터 좀 큰 애까지 이렇게 넓게 고르게 퍼져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열을 가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온도를 높여요. 공기 온도를 높이면 이 온도가 T1에서 T2로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높아져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론에 따르면 온도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얘네 속도가 빨라져요. 얘네들 좀 더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넓은 구간에서 고르게 퍼지게 되고 그래서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원래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애들이 더 빨라집니다. 더 빠른 애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화학 반응을 설명할 때 특정한 운동 에너지 그걸 일종의 문턱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턱값을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야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이 정도 그걸 문턱값을 넘어가는 애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온도를 높이면 그런 애들이 이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를 높이면 반응이 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기체 분자들, 원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 속도도 알 수 없지만 관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와 분자들은 있는 걸까요? 기체를 구성하는 기체를 구성하는 건 결국 이러한 당구공 같은 기체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과연 그게 참일까요? 그거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실제론자인 거죠. 이런 경험적 증거로부터 그런 이론적 주장들이 뒷받침된다.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그 이론의 참이 뒷받침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암만 해봤자 여전히 그 원자들, 분자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볼 수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구주의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냥 이 원자와 분자들을 이용하는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단지 설명과 예측을 위한 도구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는 실증주의라면 암만 해봤자 이 기체 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얘네들은 암만 해봤자 우리 관찰 가능한 내용으로 풀어서 번역될 수가 없다. 번역을 하더라도 그건 불완전하다. 따라서 얘네들의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반실제론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실제론자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런 설명과 예측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그 덕분에 얘는 경험적 증거를 얻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자,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교과서에도 써있는 얘기니까 이거 다 믿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기체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있죠. 실제론적인 주장이 너무나 확실한 얘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19세기 말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원자가 실제한다 또는 분자가 실제한다고 루트비 볼츠만은 그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에르스트 마흐라고 하는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자는 허구다라고 주장했어요. 그건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죠. 그거 좀 설명 좀 잘한다고 예측 좀 잘한다고 믿는 건 독단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항상 의심해야 된다. 이 사람 약간 태도가 그래요. 지난 시간에 그 절대 공간 얘기도 그랬죠. 뉴턴의 절대 공간. 그거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믿는 건 자꾸 이론적 독단에 빠지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태도가 그래요. 반실제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설명을 잘하고 예측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고 대안적인 설명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로트비에 볼츠만은 완전 정말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실제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둘은 아주 격렬하게 좀 싸움이 있었고요. 루트비 볼츠만이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물론 대부분의 자살 사건이 그렇듯이 그 진짜 원인은 알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 그 저자들이 쓴 자서전이나, 여러 저자들이 쓴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원자론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그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게 볼츠만이 자꾸만 원자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나름 그 볼츠만에게 우울감을 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자살의 한 가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쓰더라고요. 뭐 실제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실제론과 반실제론 사이의 논쟁이라고 하는 게 단지 철학자들의 노름은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정말 과학자들 사이에 진지한 논쟁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사람들에게 정말 급격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반실제론자 편을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면 과학에는 명백하게 거짓인 그런 모형들이 많이 사용돼요. 이 모형들은 엄청나게 이상화되어 있어서 현실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이 모형 보세요. 마찰이 없는 빗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가 여기 중심에서 회전하고 있네요. 그런 물체가 어디 있어요?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여서 서로가 요 점들의 관계가 위치가 전혀 변하지 않는,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모형.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그,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긴 이런 단단한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봅시다. 뭐 물리학자들은 보통 이걸 강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물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런 물체를 여기서 톡 밀면 여기가 이렇게 밀려나가겠죠.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물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단단한 물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밀면 이 부분도 동시에 밀려나야 되죠. 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동시에 밀려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뭔가 밀려나려면 사실은 전달 해서 이제 파동처럼 전달돼서 밀려나야겠죠. 어쨌든 과학 교과서에 이렇게 거짓말들이 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학도 보세요.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위자. 이런 거 가정하죠. 여기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위자는 뭘 가정하고 있죠? 정보를 다 갖추고 있고 또는 뭘 갖추고 있죠? 정보를 다 갖추고 있다거나 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종류의 가정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물론 그런 가정을 하면 여기 그려져 있는 이런 수요 공급 곡선 같은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고 등등 설명할 수가 있죠. 유용해요. 하지만 거기 그걸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 가정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죠. 명백하게 거짓이라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학은 참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반실제론자들의 태도죠. 물론 실제론자들도 여기에 대답할 구석이 있긴 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설명을 잘 하겠냐는 거죠. 그 성공 비결, 설명의 비결을 한번 따져보면 결국 완벽하게 참은 아니지만 근사적으로라도 참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마찰이 없는 빈면이란 없지만 마찰이 정말 아주 마찰이 없는 그런 실험 공간을 만든다면 이거랑 아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라고 하는 건 진짜 없다 하더라도 꽤 단단한 물체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그런 영역 내에서는 그런 빛의 속도보다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전달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거 무시할 수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대충 단단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완벽하게 단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라고 하는 이 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대충 단단한 물체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이기적인 존재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또 완벽하게 또 이타적인 존재도 아니죠. 우리는 꽤 대부분의 시간에 대부분의 그 상황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잘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른 그런 가격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반격을 실제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교과서에 써 있는 모형들이 완벽하게 거짓인 이상화된 모형이라 하더라도 그 모형 속의 모형은 현실과 닮아 있는 구석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설명을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일이 되겠죠. 또는 기적이거나. 그렇죠? 바로 이게 기적금지 논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과학 이론이 근사적으로 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겠냐는 거죠. 반실제론자적인 주장은 과학의 성공을 기적으로 간주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과학의 성공이 기적이 아니라면 뭐겠어요? 그 이론이 참이라는 거죠. 또는 근사적으로 참이라는 거죠. 핵폭탄을 맞고도
핵물리학의 진리를 의심할 거예요? 또는 몇 메가헤르츠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FM 라디오를 막 들으면서 맥스웰과 헤르츠의 전자계학 이론을 부정할 겁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과학 이론이 근사적으로 참이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원자니 전자니 원자핵이니 전자기파 같은 이런 이론적 존재자들 아니면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들이 단지 허구일 뿐이라면 어떻게 핵폭탄이나 라디오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작동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허구인데 작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죠. 정말로. 그렇죠? 반실조론자들은 핵폭탄이나 라디오가 왜 작동하는지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우연의 일치에 호소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론은 거짓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론이 참이 아니라 거짓일 수 있다.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참이 아니라니까. 참이 아닌데도 그것이 이론이 얘기하는 대로 뭔가가 작동한다. 왜 그러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따라서 과학의 성공을 기적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입장은 바로 실제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 금지 논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동원해서 뭔가 설명하는 건 좋은 설명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과학의 성공을 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뭘 받아들여야 한다? 과학이론이 근사적으로 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반프라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왜 그러냐 우리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실제론적인 입장 하에서도 과학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죠.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중에 경험적으로 성공적인 것만 보존합니다. 따라서 살아남은 것들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화론적인 설명과 비슷하죠. 그래서 진화론적 설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쥐가 있어요. 쥐는 왜 고양이를 보면 도망갈까요? 왜 고양이를 만나면 도망갈까요? 얘는 안 도망가고 있네요. 좀 이상하는데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잡아먹히니까. 자, 만약에 쥐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는 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쥐는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쥐들은 어떤 쥐만 남아있겠어요? 고양이를 보면 도망치는 애들만 남아있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설명되는 거죠. 자, 이걸 설명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죠. 쥐가 왜 고양이를 보면 도망가느냐? 진화론적인 방식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고양이를 만났을 때 도망친 애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쥐들은 다 고양이를 만나면 도망친다. 어때요? 좋은 설명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방식으로 반프라센도, 그러니까 뭐냐면 반실제론적인 방식으로도 과학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현재 과학 이론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인 애들만 보존됐기 때문에 현재 과학 이론은 성공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입장에 따르면 과학이 성공적이더라도 참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뛰어난 성취에 도취돼서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근거 없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목표는 단지 경험적으로 적합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낮춰 잡아야 한다는 거죠. 좀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프라센의 얘기인 거죠. 이 사람이 아까 봤던 그 구성적 경험주의라는 입장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뒤에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 설명이냐? 그리고 또는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과학이 참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론이 참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적이다라는 설명과 우리가 그 성공적인 애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과학 이론이 성공적이다라고 말한 두 가지 설명이 있다고 할 때 둘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양립 가능해요. 따라서 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과학 이론이 참이라는 설명을 몰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론자들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쥐가 고양이를 보면 왜 도망치느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고양이가 무서워서 도망친다는 거죠. 그렇죠? 고양이가 무서워서 도망친다라는 설명. 틀린 설명인가요? 이것도 가능한 설명이죠. 말이 되는 설명이죠. 또는 그리고 고양이를 봤을 때 도망친 애들은 다 잡아먹혀서 살아남지 못했고 고양이를 볼 때마다 도망친 애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현재 쥐들은 도망친다라는 설명도 가능하죠. 두 설명은 양립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강력한 반박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더 강력한 반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레리 라우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레리 라우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마이클 루즈랑 서로 싸웠던 사람이 이제 비관적 귀납이라고 하는 논변을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과거 성공적이었던 이론들이 지금은 거의 다 틀렸다고 판결났어요. 그렇다면 현재 성공적인 이론들도 나중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과학 이론이 정말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것들도 당시에는 이거 성공적이니까 참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다 뒤집어졌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론으로 뒤집어졌어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천구 매우 성공적이었죠. 별의 일주운동 잘 설명해요. 완벽하게 설명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 폐기됐죠.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이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폐기됐어요. 물론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애매한 구석도 있어요. 18세기 화학자들의 플로지스톤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도 폐기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 같은 것들은 잘 타요. 왜 타느냐? 플로지스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소하는 동안에는 이 플로지스톤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얘기해줘. 연소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보통 했었죠. 근데 그런 이론 다 폐기됐죠. 오늘날 연소는 뭐예요? 산소와의 결합이죠. 이 뒤집어졌어요. 19세기 물리학자들의 에테르. 19세기의 물리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고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질에서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매질이 이제 바로 이름이 에테르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그런 에테르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과학자들이. 다시 말해서 과거 이런 이론들을 엄청나게 성공적이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 어떤 경우는 또 예측도 잘했는데 폐기됐죠. 따라서 현재 이론들도 그럴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과거 성공적이었던 비행기들 다 계속 다 쓰러졌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비행기도 쓰러지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논변인 거죠. 매우 비관적이에요. 그러면서 매우 강력한 논변이죠. 사실은 이 레리 라우든의 이 비관적 귀납 논변이 나온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 현재 이론이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현재 이론도 더 나은 이론에 의해서 대체되겠죠. 근데 더 나은 이론이라고 하는 게 현재 이론에다가 조금 추가하는 얘기가 아니죠. 쿤식의 그 과학혁명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게 되면 과학 이론의 변화는 매우 급진적일 수가 있어서 현재 이론을 그냥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이론들이 다 그런 운명에 처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론이라고 뭐 엄청나게 유별나지 않는다면 현재 이론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만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레리 라우든의 주장인 거죠.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비판에 처했을 때 실제론자들이 상당히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실제론자들이 보기엔 분명히 현재 이론이 참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는 참에 근접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자꾸 저런 비판들을 하지? 근데 막상 그 비판들에 답하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빨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론자들이 상당히 좀 옹색한 방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나이브한 방식으로는 실제론을 이제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진리 조건을 약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성공은 참이 아니라 근사적 참의 증거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근사적 참을 좀 더 더욱더 약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뒷받침하는 거는 이론의 참이 아니다. 단지 근사적 참이다. 또는 근사적 참보다도 더 약한 형태, 뭐 그런 형태로 자꾸만 바꿀 수가 있어요. 또는 경험적 성공의 조건을 강화하는 거죠. 어떤 이론이 매우 성공적이었어. 그러니까 그 이론이 참일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얘기해서 성공적이었다는 걸 할 때 그냥 대충 성공적이면 안 되고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한번 조건을 높이는 거죠. 문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새로운 예측에 성공한 경우로 한정하는 거죠. 단지 이미 알고 있던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예측해서 성공한 경우로 한정하는 거죠. 그러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경우에만 그 이론이 참이라거나 근사적 참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더라도 실제론을 이제 변화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앞서의 레리 라우든의 사례에서 이렇게 그 경험적 성공의 조건을 높이면 천구도, 절대 공간도, 플로디스톤도 제거될 수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는 진짜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다. 성공적이긴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공은 아니었다. 새로운 현상을 예측한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이죠. 이미 알던 현상을 잘 해석해서 조직화했던 것 뿐이지 새로운 현상을 예측한 건 아니니까 얘네들은 다 몽땅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론자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죠. 에테르. 19세기에 빛의 파동 이론은 엄청 강력했고요. 이 파동 이론에 따르면 그동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예측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런 그 원판을 묶어서 빛을 딱 쏘면은 어떤 일이 예측되냐면 빛이 파동이라면 요 가운데 원래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그림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 한가운데에 하얀 점이 생겨야 돼요. 프레넬은 바로 그런 현상을 예측했어요. 빛이 파동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이 현상은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처음엔 비웃었어요. 야,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말도 안 되지. 실제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정교한 실험을 했는데 물론 이 실험을 정말로 만든 사람은 반박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실험을 했더니 정말로 가운데에 밝은 점이 나타난 겁니다. 새로운 현상, 완전히 새로운 현상, 그동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이론이 가정했던 에테르를 가정했나요? 가정했죠. 파동 이론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건
빛의 매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테르라고 하는 걸 가정했던 거죠. 근데 현재 그 에테르는 부정되어 버렸죠. 따라서 암만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근사적 참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존재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근사적 참이겠어요? 안 그래요? 이 근사적 참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수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어떤 존재자는 일단 존재하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보이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근사적 참보다도 더 약한 무언가를 이제 경험적 성공이 뒷받침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점점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게 뭔가 실제론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민망한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반실제론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반프라센의 구성적 경험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반프라센의 구성적 경험주의는 실제라고 하는 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이 사람은 불가지론이라고 했죠. 실제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이론은 우리의 구성물이에요. 그러면 실제와 이론 모두에서 관찰 가능한 부분이 있고 관찰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성적 경험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찰 가능한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험적 적합성이 의미하는 바예요. 실제에서의 관찰 가능한 부분과 이론에서의 관찰 가능한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 또는 뭐 더 어려운 말로는 뭐 동형적이다. 구조가 동형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건 뭐 이 수업에서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둘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목표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죠.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해요. 왜냐하면 그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론의 관찰 가능한 부분과 실제 관찰 가능한 부분이 일치하는지는 암만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쪽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지고 그 정확성이 엄청 높아진다는 걸 확인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히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론자들은 이러한 월반을 자꾸만 시도하는데 그런 월반에는 월반에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월반을 할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암만 해봤자 이 관찰 불가능한 부분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반프라센의 구성적 경험주의라는 거죠. 이론은 만약에 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찰 불가능한 부분까지 실제와 일치한다면 이 이론은 실제와 일치하는 거죠. 대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론은 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어쩌면 참일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이론이.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참인지. 왜냐하면 이 윗부분, 관찰 불가능한 윗부분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예요?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뿐인 거죠. 자, 매우 강력한 논변이 그래서 있습니다. 뭐냐면 왜 저 구성적 경험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바로 이론 미결성성 논변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관찰 가능한 부분에서는 일치하지만 관찰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론, 대안적인 이론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 항상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무수히 많아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론이 실제로 상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상 가능하다. 그런 이론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만 하면 우리 다시 여기다가 실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를. 이게 실제라고 해보죠.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찰 가능한 부분에서 일치해요. 하지만 실제는 이론 T와 닮았을까요? 이론 T 프라임과 닮았을까요? 우리는 둘 중에 뭐와 실제가 닮았을지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론 미결정성 융변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실제 관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반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반론은 이런 거죠.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똑같은 정도로 훌륭한 것은 아니다. 더 단순하거나 더 통합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다시 실제를 그려볼게요. 자, 이론 T 프라임이 이론 T보다 한번 단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론 T 프라임이 왜 더 실제에 근접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관찰 가능한 부분이 왜 이쪽과 이 실제의 관찰 가능한 부분이 왜 T 프라임의 관찰 불가능한 부분과 닮아야 되죠? 그게 설명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는 이론 선택 입장에서는 더 단순하거나 더 통합적인 이론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죠. 이쪽이 더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론 T 프라임이 실제와 닮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진정한 이론 미결정성의 사례는 역사에서 찾기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관찰 가능한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이론 두 개를 역사에서 등장해서 둘이 싸운 적이 있느냐? 그와 가장 근접한 게 코페르니쿠스 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일 수 있지만 두 체계도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죠. 관찰 가능한 부분이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별에 대한 주장은 서로 다르죠. 관찰 가능한 내용이. 자, 그렇다면 실제 여기 만들어낸 이론 미결정성, 관찰 가능한 부분이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복수의 이론이 실제로 등장한 적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관찰 결과와 적절히 들어맞는 이론 하나를 찾아내기도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건 그 반실조란자들에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미결정성 논변이 작동하는 건 뭐냐면 실제 역사에서 이제 그런 이론들이 등장했다거나 이론 선택이 가능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무관합니다. 실제론 반실제론 논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론적으로 동일한 관찰 결과에 대해 복수의 이론이 가능하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런 이론이 실제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어. T 프라임 같은 이론이 실제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현재 이론이 T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이론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론 T의 관찰 가능한 부분이 실제 관찰 가능한 부분과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종의 새로운 이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론의 관찰 불가능한 부분이 어쩌면 실제와 닮았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론 미결정성 논변에 대한 이런 반론이 그렇게 강력한 반론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약간 물귀신 작전인데요. 그래, 니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그런데 자, 반프라세는 지금 경험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였죠? 진리라고 하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 그랬죠. 반면에 경험적 적합성이라는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건전한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목표만이 우리가 달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따져보죠. 자, 경험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관찰 가능한 부분이 실제와 이론 사이에서 일치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반프라세는 여기서의 일치로부터
요 윗부분의 일치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월반이라고 주장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관찰 불가능한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반프라센이 의도한 그 의미는 뭐냐면 현재 관찰, 과거의 관찰, 미래의 관찰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관찰되지 않은 것도 관찰 가능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까마귀가 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관찰 가능한 부분에 속해요. 그거는 근데 미래 까마귀에 대한 주장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당화되나요? 우리는 뭐만 확인할 수 있어요? 관찰 가능한 부분에서 실제로 관찰된 부분만 서로 비교할 수 있죠. 이론상에서 관찰 가능한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지만 그중에 실제로 실제에서 관찰된 부분과 일부만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관찰 가능한 부분 중에서 극히 아주 일부만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프라셈이 추론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반프라셈이 이렇게 얘기했죠.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로부터 참으로의 추론, 다시 말하자면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로의 추론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정확히 똑같은 이유에서 관찰된 부분의 일치로부터 경험적 적합성으로의 추론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죠. 너가 나를 비판하는 똑같은 이유로 나도 너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식의 비판이 의도하는 결론은 뭘까요? 글쎄요, 이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다 안 된다는 거냐? 그럼 우리는 관찰된 부분만 믿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제론자 같진 않죠.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결국에 이게 의도하는 건 뭐냐면, 그런 식의 얘기를 누구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진 않겠죠. 이런 얘기를. 그렇다면, 지금 반프라센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이런 결론으로 귀착된다면 결국 반프라센의 논리 중에서 뭐가 틀렸을 거다라는 거죠. 어디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요거죠.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로부터 삶으로의 추론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론자들은 우리를 거꾸로 이렇게 말하죠. 관찰된 부분으로부터 관찰 가능한 부분으로의 추론이 정당하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로부터 불가능한 부분으로의 일치로의 월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로의 추론이나 여기서 여기로의 추론이나 뭔가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하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의 추론이 정당화된다면 여기서 여기로의 추론도 정당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경험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목표 역시도 반프라센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달성 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반프라센은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래도 진리보다는 그래도 달성 가능하지 않겠냐. 좀 더 안전한 목표 아니겠냐. 근데 우리가 꼭 목표를 설정할 때 안전성만 따지나요? 때로는 기왕이면 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어차피 경험적 적합성이나 진리나 그렇게 완벽하게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면 그럼 뭐 좀 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런 식의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실제론과 반실제론 사이의 논쟁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 입장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